2000년의 어느 차가운 겨울 아침, 대한민국 의료계를 뒤흔든 전대미문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력 있는 명의로 이름을 날리며 대형 병원에 부임한 40대 여성 의사가 출근 첫 주 만에 연기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런 흔적도 목격자도 유서도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남겨진 그녀의 구두 한 켤레만이 이 비극적인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릴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의 생사는커녕 머리카락 한 털조차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의 끝자락, 차가운 콘크리트 지하실 아래에 숨겨진 참혹한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인간의 비뚤어진 욕망과 공포가 만들어낸 잔혹한 범죄의 기록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당시 40세였던 김지수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외과 전문의로서 명성이 자자했으며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의 과장 직급으로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부임했습니다. 지수 씨는 단순히 실력만 좋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였고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새로운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녀는 병원 내 부조리를 척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열정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아닌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2000년 11월 15일, 지수 씨가 병원으로 출근한 지 딱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7시에 병원 로비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CCTV에 찍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하얀 가운을 팔에 걸치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전 9시 예정되어져 있던 컨퍼런스에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그녀가 긴급한 환자를 돌보느라 늦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연락은 닿지 않았고 그녀의 진료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커피장과 방금 전까지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환자 차트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은 즉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원 내부의 모든 CCTV를 뒤지고 수백 명의 의료진과 환자들을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탄 이후의 행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서 사람 한 명이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가족들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그녀의 귀가를 기다렸고 언론은 연일 사라진 여의사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경찰은 납치 가능성,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 심지어 자발적 잠적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지만 단 하나의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병원 분위기는 극도로 살벌했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환자들은 불안감에 병원을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지수 씨가 새로 부임하며 대대적인 인사를 예고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인사 불이익을 걱정했던 인물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그 중에는 실력이 부족해 퇴출 위기에 처해 있던 몇몇 하급 의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모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증거는 전무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김지수라는 이름은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 12월 눈이 내리던 어느 날 밤 한 중년 남성이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수하러 왔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10년 전 그 병원에서 지수 씨의 부하 의사로 근무했던 박모 씨였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매일 밤 지수 씨의 환청에 시달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지목한 장소는 병원 본관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
폐쇄되어 아무도 찾지 않던 구간 지하의 보일러실 뒤쪽 벽면이었습니다. 경찰이 그곳을 허물고 땅을 파내려 갔을 때 현장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유골이었습니다. 10년 전 사라졌던 김지수 박사는 그 어둡고 습한 지하실에 갇힌 채 긴 세월을 견뎌온 것입니다. 유골 옆에는 그녀가 생전에 아끼던 만년필과 낡은 가운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박 씨는 그녀가 부임하자마자 자신의 실력 부족과 비리를 눈치채고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박 씨는 지수 씨를 유인하기 위해 급한 환자가 지하병동에 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의감이 강했던 지수 씨는 의심 없이 그를 따라 나섰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녀를 뒤에서 습격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미리 준비해둔 지하 공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직장을 지키기 위해 한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의사로서의 사명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 내부에서 그것도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동료를 살해하고 10년 동안이나 시신을 숨긴 채 편견하게 생활했다는 사실에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지수 씨는 유능한 의사였고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자 동료였습니다. 그녀가 꿈꿨던 더 나은 의료 세상은 그렇게 한 남자의 이기심과 비겁함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10년 전 그 차가운 겨울, 진실이 묻혀야만 했던 그날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려고 합니다. 왜 아무도 그녀의 비명을 듣지 못했는지, 그리고 박 씨는 어떻게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범행을 숨길 수 있었는지 그 비극적인 전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수 씨가 이 병원에 부임하기 전 이곳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권위 있는 의료기관으로 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매너리즘과 부패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이러한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실력과 원칙을 겸비한 지수 씨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임 첫날부터 남달랐습니다. 화려한 환영식보다는 환자들의 차트를 먼저 살폈고 수술실의 위생 상태와 의료진의 근무 기강을 꼼꼼히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의 눈에는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되어 왔던 수많은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특히 외과팀의 수술 성공률이 지표보다 더 낮다는 점과 특정 의료진의 불성실한 태도가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훗날 범인으로 밝혀진 하급 의사 박 씨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 병원에서 꽤 오랜 시간 근무하며 기득권을 누려온 인물이었지만 사실 그의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수술을 피하기 일쑤였고 제약회사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로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지수 씨가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묘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수 씨가 단순히 실력 좋은 의사가 아니라 부정부패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수 씨는 부임한 지 사흘 만에 박 씨가 담당했던 환자의 수술 기록지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박 씨가 수술 중 저지른 실수를 덮기 위해 기록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입니다. 지수 씨는 박 씨를 자신의 집무실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는 박 씨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로 의사로서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와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로 제대로 된 경위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진행될 인사고과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에게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사실상의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 씨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쫓겨난다면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미 의료계 내에서 그의 평판은 좋지 않았고 이번에 비리가 드러나 의사 면허까지 위태로워진다면
그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는 지수 씨를 설득하기 위해 비굴하게 매달려 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의료사고를 은폐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다라며 그의 청탁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지수 씨의 완고한 태도를 보며 박 씨의 두려움은 서서히 증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만 없으면, 저 여자만 이 병원에서 사라진다면 내 자리는 안전할 텐데 라는 위험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지수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 무렵 병원 내에서는 지수 씨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새로운 과장이 칼춤을 출 것이다. 조만간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들이 돌면서 병원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지수 씨는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환자만을 생각했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도 남아서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낙후된 의료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열정이 박 씨에게는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공격으로만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매일 밤 술에 의지하며 지수 씨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표를 쓰게 만들거나 공영에 빠뜨릴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계획은 점점 더 극단적이고 잔혹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병원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간지하의 폐쇄된 구역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범행 장소로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병원 내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했고 지수 씨가 혼자 남는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그는 이미 지하 보일러실 뒤편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곳은 과거에 창고로 쓰이다가 지금은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곳에 지수 씨를 가둘 계획을 세우며 혼자만의 광기에 젖어들었습니다. 반면 지수 씨는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다가올 세미나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 의사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젊은 레지던트들에게는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밝은 모습이 박 씨의 눈에는 더욱 가식적으로 보였고 그의 살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실종 당일 아침 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지수 씨는 일찍 출근하여 회진을 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씨가 그녀의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아주 공손하고 다급한 표정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하구역에 격리된 응급 환자가 있는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지수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위험하다는 말에 그녀는 즉시 가운을 챙겨 입고 박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간호사들에게는 잠시 지하에 다녀오겠다고 가볍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병원 동료들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어두컴컴한 지하 복도가 나타났을 때 지수 씨는 잠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환자가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장서서 걸어가는 박 씨의 뒷모습이 너무나 절박해 보였기에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낡은 문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지수 씨가 박 선생님, 환자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는 순간 박 씨는 뒤를 돌아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수 씨가 살면서 본 가장 끔찍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로 물러서려 했을 때 박 씨는 이미 그녀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지하 복도에서 두 의사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 명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곳에 왔고, 다른 한 명은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박 씨의 손에는 미리 준비한 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박 씨는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좁고 폐쇄된 공간에서 지수 씨의 저항은 무력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쓰러졌고 박 씨는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그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협하던 존재가 사라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둘러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미리 봐두었던 보일러실 뒤편의 틈새로 지수 씨를 끌고 갔습니다. 박 씨는 쓰러진 지수 씨를 보며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아 숨쉬며 자신을 질책하던 상사가 이제는 차가운 바닥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죄책감보다 생존에 대한 본능이 앞섰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곳은 병원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지수 씨의 무거운 몸을 끌고 보일러실 안쪽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배관들 사이에 숨겨진 좁은 틈새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공사를 하다 중단된 채 방치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구멍 속으로 지수 씨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시멘트 포대와 삽을 꺼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시멘트를 비벼 그 공간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벽이 굳어버리면 누구도 그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시멘트가 굳어가는 동안 박 씨는 지수 씨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가운에서 떨어진 명찰, 주머니에 들어있던 만년필, 그리고 그녀의 구두, 한 켤레. 그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것들을 챙겼지만 긴장한 탓인지 복도 구석에 떨어진 구두 한 채 켤레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현장을 정리하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옷에는 먼지와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지만 그는 응급 환자를 돌보다가 생긴 일이라며 동료들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본 박 씨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평범한 의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자를 진료하고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자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장급 의사가 예정된 회의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수 씨의 간호사들이 그녀의 진료실로 달려갔지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침에 박 선생님과 함께 지하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간호사의 말에 사람들은 박 씨를 찾았습니다. 박 씨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과장님께서 지하 병동 입구까지 저와 동행하시다가 급한 전화를 받고 나가셨습니다. 개인적인 일인 것 같아 더 묻지 않았는데 아직 안 돌아오셨나요?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 떨리는 목소리까지 모두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지수 씨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신호음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실종된 인물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의사였기에 경찰은 즉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지수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인 로비와 지하 복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의 병원 CCTV 보안 시스템은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화질은 낮았고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수 씨가 박 씨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는 장면은 찍혔지만 박 씨가 혼자 올라오는 장면은 다른 비상구 계단을 이용했기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미리 준비한 답변을 기계처럼 쏟아냈습니다. 그는 지수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몹시 당황해 보였고 곧바로 병원 후문을 통해 나간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는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병원,
주변의 모든 CCTV와 도로변 카메라를 분석했지만 지수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병원 내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탐지견까지 동원되어 지하실과 옥상, 심지어 정화조까지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시멘트로 밀폐해버린 그 좁은 벽 너머까지는 수사망이 닿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냄새는 병원 도처에서 나는 소독약과 공사 냄새에 묻혀버렸고 탐지견들도 두꺼운 콘크리트 속의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유능한 동료가 한순간에 증발해 버렸다는 사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지수 씨를 시기했던 이들도 그녀를 존경했던 이들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되어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수 씨의 가족들은 병원 앞에서 오열하며 그녀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지수 씨의 어머니는 매일 병원 로비에 앉아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박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일말의 가책이 일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수사팀에 협조하는 척하며 수사 방향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사실 김 과장님이 최근에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라거나 부인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이전 병원 사람들이 의심스럽다는 식의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렸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 제보를 확인하느라 귀중한 수사 인력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병원 내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지하 보일러실 근처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지수 씨의 진료실 문이 저절로 열린다는 괴담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면 뒤에서 지수 씨의 단호한 구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거울을 볼 때면 자신의 어깨 너머로 피를 흘리는 지수 씨의 환영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공포를 잊기 위해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과다 처방받아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실종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 결과는 단서 없음이었습니다. 지수 씨의 금융 기록, 통화 내역, 그 어디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전환할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장도 대외적인 이미지 하락을 우려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했습니다. 지수 씨가 쓰던 물건들은 박스에 담겨 창고로 옮겨졌고 그녀의 자리에는 다른 의사가 새로 부임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그녀를 잊어가는 듯했습니다. 단 한 사람, 박 씨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콘크리트 감옥 위에 서서 매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 씨가 사라진 후 그는 과장 대리 직함을 얻었고 병원 내에서의 입지도 굳건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의 비리를 캐묻는 사람도 그의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권력은 모래성 위에 쌓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꿈속에서 지수 씨를 만났습니다. 꿈속의 지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하다가 서서히 시멘트 벽을 뚫고 나와 그의 목을 졸랐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박 씨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가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신은 부패하고 뼈만 남아가겠지만 그의 죄악은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게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중단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지수 씨의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가끔 그때 그 의사 어떻게 됐대? 라는 질문이 나오긴 했지만 곧 다른 자극적인 뉴스로 덮였습니다. 박 씨는 이제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지하벽 아래에서 지수 씨의 유골은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며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자신이 평생 그 비밀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라 자만했지만
인간의 정신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비밀을 품은 자의 파멸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가 사라진 후 병원의 시간은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환자들은 여전히 줄을 이었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은 분주하게 복도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깊숙한 곳, 구간 지하의 공기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명실상부한 외과 과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수 씨가 차지했어야 할 그 자리에 앉아 그는 매일 수십 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종된 동료의 목까지 열심히 일하는 의사라고 칭송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내면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폐허와 같았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고 회식이나 모임에도 일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병원은 일터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거대한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3년째 되던 해 맞게 병원에는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계획되었습니다. 박 씨는 공사 소식을 듣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만약 구간 지하까지 공사 범위에 포함된다면 자신이 만든 그 콘크리트 벽이 허물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병원 이사회에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구간 지하는 집안이 약해서 건드리면 본관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곳은 폐쇄하고 위쪽 층만 수리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다행히 예산 문제와 겹쳐 그의 의견이 수용되었고 구간 지하실은 아예 출입문이 용접된 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을 영원히 그 무덤의 파수꾼으로 가두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 씨의 외모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였음에도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렸고 눈가는 늘 거무스름한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지독한 워커홀릭이라 건강이 상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박 씨는 매일 밤 지수 씨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잠이 들기만 하면 그날의 지하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지수 씨의 서늘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박 선생님, 환자가 어디에 있나요? 라는 그 질문이 무한히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병원 수술용 알코올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복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손은 가끔 수술대 위에서도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실수를 덮었습니다. 2005년경 병원에는 지수 씨의 실종 5주년을 맞아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병원 앞마당 구석에 세워진 작은 돌에는 영원히 기억될 의사 김지수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박 씨는 그 추모비 앞을 지날 때마다 구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죽인 여자를 기리는 비석 앞에서 동료들이 헌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에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박 씨는 망치를 들고 나와 그 비석을 부수려다가 경비원에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나간 일에 매달리는 것이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둘러댔지만 그날 이후 병원 내에서는 박 씨가 지수 씨의 실종에 대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상한 소문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지는 못했습니다. 박 씨는 이미 병원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가끔 미제 사건 재수사라는 명목으로 병원을 찾아왔지만 낡은 기록들을 뒤적이다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형사들을 만날 때마다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공포를 숨기는 기술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지수 씨의 가족들이 보낸 편지들도 모두 가로채 파쇄해야 했습니다. 지수 씨의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 전 재산을 탕진하고 병원 근처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는 그 소식을 듣고 화장실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할 마지막 추적자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는 것이었습니다. 2007년 지수 씨가 사라진 지 7년이 되던 해에 박 씨는 심각한 환각 증세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맞은편 손님용 의자에 지수 씨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지면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간호사들은 과장실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박 과장님, 요즘 정말 이상해지셨어. 귀신이라도 보시는 걸까? 병원 내부의 공기는 다시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박 씨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는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고 복도를 걸을 때는 항상 벽에 붙어서 걸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밀어 지하로 떨어뜨릴 것만 같은 강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 보일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수리공들이 지하로 내려가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 씨는 수술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듣자마자 수술실을 뛰쳐나왔습니다. 피가 묻은 장갑을 낀 채 지하로 내려가는 수리공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절대 안 돼. 여기는 내가 직접 관리한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그의 광기 어린 행동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돈으로 개인 수리업자를 불러 자신이 보는 앞에서만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수리공들이 그가 시멘트로 막아버린 벽 근처로 갈 때마다 박 씨의 눈은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그 벽을 지키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방에는 지수 씨가 사라졌던 2000년 11월 15일의 달력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 날짜에 표시된 붉은 원을 보며 자신의 승리와 몰락을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그날 이후 단 한 걸음도 2000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 지하 복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거액의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그 돈으로 산 것은 결국 더 강력한 수면제와 독한 술뿐이었습니다. 지수 씨의 뼈가 지하에서 하얗게 풍화되어 가는 동안 박 씨의 영혼 역시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 무렵 병원에는 새로운 병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병원장은 병원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과거의 실종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대대적인 수색을 다시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 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신임 병원장을 찾아가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을 들춰서 병원 망신을 시킬 셈입니까? 박 씨의 태도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변하자 병원 내부에서도 그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실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했고 그 거짓말의 무게는 이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지하실로 내려가 용접된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 나가고 싶어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올 때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야, 넌 죽었어. 넌 나올 수 없어. 그는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스스로 빛을 찾아 나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한 2005년 겨울, 박 씨는 이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2005년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매서웠습니다. 사건 발생 9주년을 넘기며 박 씨의 상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을 떨었습니다. 환자들은 그의 초점 없는 눈동자와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에 공포를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더 이상 박 씨의 기행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이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10년 전 지수 씨가 느꼈던 그 고립감을 이제야 온몸으로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원인이었던 고용불안과 자격지심이 10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그를 덮친 것입니다. 그해 겨울 병원 구간 지하실 근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설 관리팀은 낡은 배수관이 터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용접으로 굳게 닫혀있던 구간 지하의 출입문이 다시 열려야 할 상황이 온 것입니다. 박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병원 복도 한복판에서 실신했습니다. 깨어난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병원장의 집무실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지하 공사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사비로 다 고쳐놓겠습니다. 제발 그곳을 열지 마세요. 그의 과도한 반응은 병원장의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평소 완고했던 병원장은 박 씨의 태도에서 형언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고 몰래 경찰에 연락하여 당시 미제 사건 수사팀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 씨는 이제 사방이 벽으로 막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이 시멘트로 메워버린 그 벽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지하,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그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 거의 다 왔어. 그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소리를 내뱉으며 벽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환각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벽 너머에서 지수 씨의 하얀 손이 튀어나와 그의 목을 잡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미 현실과 망상의 경계에서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지수 씨를 죽였지만 사실은 그날 이후 10년 동안 그녀와 함께 그 벽 속에 갇혀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 내부에서도 박 씨에 대한 수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밤마다 박 과장의 방에서 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괴담이 퍼졌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진료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에서 지수 씨와 닮은 뒷모습만 봐도 경기를 일으켰고 급기야는 아무 죄 없는 신입 간호사의 목을 잡으며 네가 왜 여기 있어? 죽었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박 씨는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지위를 잃는다는 것은 박 씨에게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지수 씨를 죽여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자리가 신기루처럼 사라지자 그를 지탱하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박 씨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술병과 약 봉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집 안의 모든 벽을 테이프로 막았습니다. 벽 틈새로 지수 씨의 머리카락이 기어 나올 것 같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라디오를 들어도 모든 소리가 지수 씨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그만 저를 보내주세요. 그 부드럽지만 서늘한 목소리는 박 씨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지수 씨로 변하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깼습니다. 파편에 손이 찢겨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죽은 여자가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는 공포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병원장의 제보를 토대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의 실종 사건 서류를 다시 검토하던 젊은 형사 한 명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일 박 씨의 행적에 공백이 있었고 그가 주장했던 지수 씨가 병원 후문으로 나갔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실종 직후 박 씨가 급하게 시멘트와 삽을 개인적으로 구입했다는 영수증이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병원 내부 공사용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단서였습니다. 수사팀은 조심스럽게 박 씨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아파트 주변을 맴돌던 형사들은 밤마다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소리와 깨지는 소리를 들으며 범행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2009년 크리스마스 이브
세상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지만 박 씨의 방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앉아 칼을 들고 벽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것은 지수 씨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그는 지수 씨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10년의 공든 탑은 죄악이라는 부실한 집안 위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고통을 끝낼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니 스스로도 잊으려 노력했던 그날의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적어 내려가던 종이를 찢어버리고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들이 날 찾아내지 못할 거야. 그는 자만심과 공포 사이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과장님, 구간 지하 공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집안 보강 작업 중에 벽 뒤에서 이상한 게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박 씨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진실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박 씨는 코트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간 곳은 10년 전 지수 씨를 처음 만났던 병원 앞 카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지난 10년을 회상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의사 행세를 하며 보냈던 그 가식적인 시간들,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단 한순간도 발 뻗고 자지 못했던 밤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지수 씨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파멸해버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가련함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박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길거리의 크리스마스 조명들이 그의 눈에는 지수 씨의 피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경찰서 문 앞에 서서 그는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존경받는 의사 박 과장이 아닌 추악한 살인마 박 씨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무거운 비밀을 더 이상 혼자 짊어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10년의 침묵이 깨지기 직전의 고요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그는 데스크에 앉아있는 형사를 향해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10년 전에 사라진 김지수 박사, 제가 죽였습니다. 박 씨의 자수 직후 경찰서는 유례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10년 동안 생사조차 불분명했던 미제의 사건의 실마리가 예상치 못한 인물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반신반의하며 박 씨를 취조실로 옮겼습니다. 형광등 아래 드러난 박 씨의 얼굴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점이 흐린 눈으로 벽면을 응시하며 마치 누군가가 시키는 것처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범행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11월 15일 그 차가웠던 아침의 일들이 박 씨의 입을 통해 낱낱이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지수 씨를 지하로 유인했는지, 그리고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동자를 보며 어떻게 둥이를 휘둘렀는지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취조를 하던 베테랑 형사조차 그의 덤덤하고도 잔혹한 묘사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박 씨는 진술 도중 가끔 멈춰서서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거기 있었잖아요. 당신도 봤잖아요.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박 씨는 지수 씨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자백을 듣고 있다고 굳게 믿는 듯 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숨긴 장소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구간 지하 2층 보일러실 뒤편의 이중 벽면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감식반과 굴착 장비를 동원하여 해당 병원으로 출동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린 구간 지하의 철문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그곳에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박 씨가 지목한 벽 앞에 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콘크리트 벽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주변 벽면과 색깔이 미세하게 달랐고 서투르게 마감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굴착기가 벽을 허물기 시작하자 병원 전체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휴식을 취하던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로비로 몰려나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박 씨가 범인이라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평소 그를 신뢰했던 후배 의사들은 구토감을 느끼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이 무너질 때마다 발생하는 굉음은 마치 10년 전 지수 씨가 질렀을 비명처럼 병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꺼운 콘크리트 층이 걷히고 그 안의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손전등 빛을 따라 하얀 물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김지수 박사의 유골이었습니다.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유골은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진 상태로 좁은 틈새에 끼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입고 있던 의사 가운은 빛이 바래고 사가 있었지만 가슴에 달린 과장 김지수라는 명찰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형사들은 모자를 벗고 묵념을 올렸습니다. 가장 고귀한 생명을 구해야 할 병원에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동료를 매장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박 씨는 현장 검증을 위해 지하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 장소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울부짖었지만 그 눈물에 진정한 참회가 담겨 있는지 아니면 끝내 들통나버린 자신의 운명에 대한 한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감식반은 유골 주변에서 추가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지수 씨의 부러진 안경테,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수첩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첩은 습기에 젖어 대부분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급하게 휘갈겨 쓴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진실을 남기려 했던 지수 씨의 마지막 저항이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유골을 조심스럽게 수습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지수 씨가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는 순간 병원 앞을 지키고 있던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10년 전 실종되었던 유능한 의사의 슬픈 귀환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일 저녁 모든 뉴스 채널의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사라진 여의사, 10년 만에 차가운 콘크리트 속에서 발견이라는 헤드라인은 온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특히 범인이 평소 실력 있고 성실한 의사로 알려졌던 박 씨라는 사실에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가 10년 동안이나 아무렇지 않게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시신을 벽에 묻고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병원 측은 즉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추락한 신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진술을 통해 밝혀진 범행 동기는 더욱 허망했습니다. 그는 지수 씨가 새로 부임하면서 단행하려 했던 인사개혁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사실 지수 씨는 박 씨를 바로 해고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주려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박 씨는 지수 씨가 작성했던 인사기획안 초안을 오해했고 자신의 열등감과 피해망상이 결합되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 명의 훌륭한 의사가 사라진 이유가 고작 한 남자의 옹졸한 자격지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유가족들은 통곡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 씨가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행동했는지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지수 씨의 명의를 도용해 외국에서 발송되는 것처럼 위장한 메일을 가족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는 잘 지내니 찾지 마라 는 식의 짧은 메시지로 가족들이 수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지수 씨의 남동생은 그 메일을 믿고 누나를 원망하며 살았던 세월이 한스럽다며 경찰서 로비에서 오열했습니다. 박 씨의 치밀함은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진료실 구조를 바꾸고 향기 강한 방향제를 설치해 혹시라도 새어나올지 모르는 시신부패 냄새를 차단했습니다. 국과수의 정밀 검사 결과 지수 씨의 사인은 박 씨의 진술대로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과 질식사로 확정되었습니다. 유골 상태를 통해 그녀가 매장될 당시 아직 숨이 붙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즉, 박 씨는 그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산채로 시멘트를 부어버린 것일 수도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박 씨는 인면수심의 악마로 불리며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그의 의사면허는 즉각 취소되었고 그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수 씨의 유골이 안치된 장례식장에는 그녀를 기억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그녀에게 수술을 받고 생명을 건졌던 아이는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꽃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 대학생의 말에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지수 씨는 비록 억울하게 눈을 감았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온기는 여전히 살아숨 쉬고 있었습니다. 반면 박 씨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자취를 감췄고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직업적 명예는 추악한 범죄의 얼룩으로 뒤덮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심스러운 손길을 통해 지수 씨의 유골과 함께 발견된 유품들에 대한 정밀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중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에 안고 있었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습기와 흙먼지에 노출되어 종이는 너덜너덜해졌고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복원 기술을 통해 서서히 그 속의 내용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첩은 지수 씨가 병원에 부임한 날부터 실종 당일 아침까지 적어 내려간 업무 일지이자 일기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수첩 어디에도 누군가를 해고하겠다거나 징계하겠다는 서슬퍼런 계획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동료 의사들의 장단점과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실력을 끌어올려 함께 더 좋은 병원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범인 박 씨에 대한 기록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지수 씨는 박 씨에 대해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손재주가 좋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실수가 잦은 편이다. 아마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그를 괴롭히는 것 같다. 다음 주에는 그와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그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부족한 수술 기법은 내가 직접 1대1로 지도해 줄 생각이다. 그는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다. 박 씨가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지수 씨는 그를 진정한 동료로 인정하고 그를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대중은 박 씨의 어리석음과 잔혹함에 다시 한번 치를 떨었습니다. 박 씨 역시 유치장 안에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지수 씨의 수첩 내용을 전해들은 그는 한동안 넋이 나간 듯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증오했던 인물이 사실은 자신을 가장 믿어주고 지지해주려 했던 유일한 선배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박 씨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그의 비뚤어진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만들어낸 환상은 결국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손길마저 찰나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는 취조실에서 수사관들에게 제가 정말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악마였습니다라며 머리를 벽에 찌으며 자책했지만 그 비명이 지하에 갇혔던 지수 씨의 10년을 보상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 씨의 진심이 드러나자 병원 내부의 분위기도 급변했습니다. 한때 그녀를 원칙주의자라며 차갑게 대했던 동료 의사들은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특히 실종 직후 성격이 까다로워서 적이 많았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던 이들은 지수 씨의 영정 사진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병원 게시판에는 그녀를 향한 참회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 우리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의 실종을 단순히 사고로 치부하고 잊으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지 마세요. 라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남기고 간 구두 한 켤레를 처음 발견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당시 경비원. 역시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수사는 이제 박 씨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이를 묵인하거나 도와준 조력자가 있었는지에 집중되었습니다. 경찰은 10년 전 사건 당시 박 씨와 가깝게 지냈던 주변 인물들을 재소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박 씨가 범행 직후 지하 보일러실 공사를 강행했을 때 몇몇 시설 관리 직원들이 이상한 점을 느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 과장이 직접 삽을 들고 벽을 메우는 것을 봤는데 평소 결벽증이 있던 사람이라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병원 내 입지가 탄탄해서 감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증언은 권력이 어떻게 진실을 은폐하는 데 사용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침묵은 범죄의 가장 강력한 공범이었습니다. 또한 지수 씨의 실종 이후 그녀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던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살인에 가담한 공범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박 씨의 비리를 알고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눈을 감아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병원 내부에 만연했던 줄 세우기 문화와 파벌 싸움이 결국 지수 씨라는 유능한 인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회적 배경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살인사건이 아닌 한국 의료계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가 낳은 비극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수 씨의 남겨진 가족들은 유고를 인도받아 그녀가 평소 좋아하던 바다가 보이는 수목원에 안치했습니다. 10년 동안 동생의 생사를 몰라 방황했던 남동생은 누나의 유골함을 잡고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이제 차가운 벽 속에서 나와서 마음껏 숨 쉬어. 그동안 미안했어. 누나가 우리를 버리고 간 줄 알았는데 누나는 끝까지 의사로 남으려고 했었네. 유가족들은 박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지수 씨의 이름으로 의료진 권익보호 및 환자 안전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김지수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살인 및 사체 유기, 그리고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가 자수하기는 했지만 10년 동안 범행을 은폐하고 유족들을 기만한 점, 그리고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다는 점을 들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도 박 씨는 지수 씨의 환영을 보는지 허공에 대고 연신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10년 전 그가 만든 콘크리트 벽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는 행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이라는 생명의 성격에서 벌어진 이 잔혹한 드라마는 인간의 양심이 마비되었을 때 어떤 괴물이 탄생하는지를 기록한 슬픈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혹은 차가운 시멘트 벽을 볼 때마다 1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정의로운 의사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늦게 찾아올 수 있지만 결코 길을 잃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지수 씨는 자신의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은 법정으로 쏠렸습니다. 과연 법은 10년의 침묵을 깬 이 잔혹한 살인맥에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지수 씨가 마지막 순간에 수첩에 적으려 했던 하지만 차마 끝맺지 못한 마지막 한 문장은 무엇이었을까? 수사팀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피로에 얼룩져 거의 보이지 않던 그 부분을 복원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장이 해독되었을 때 취조실하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람을 믿고 싶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제자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녀의 마지막 기도이자 용서였습니다. 지수 씨의 사건이 세상에 공개된 지 수개월이 흘러 드디어 가해자 박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분노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사람들은 악마 의사에게 법정 최고형을 이라는 피켓을 들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포승줄에 묶인 박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에는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10년 전에 당당했던 외과 과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허리가 구부정한 채 초점 없는 눈을 한 노인 같은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단 한 번도 방청석에 앉은 지수 씨의 유가족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검사는 특히 지수 씨가 마지막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수첩 내용을 언급하며 박 씨의 범행 동기가 얼마나 허망하고 이기적이었는지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돕고자 했던 선배의 진심을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으로 난도질했습니다. 10년 동안 시신을 벽 속에 가둔 채 태연히 의사생활을 지속한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마다 지수 씨의 남동생은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반면 박 씨의 변호인은 박 씨가 오랜 시간 심각한 정신적 환각과 공황 장애에 시달려 왔으며 현재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증인석에 선 당시 병원 관계자들은 박 씨가 범행 이후 얼마나 치밀하게 행동했는지를 증언했습니다. 그는 지수 씨의 실종 이후 병원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축출하고 지수 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수 씨의 명의를 도용해 가족들에게 가짜 메일을 보낸 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유가족의 고통을 이용한 파렴치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박 씨는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가끔씩 발작적으로 몸을 떨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참회인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지수 씨의 남동생이 발언권을 얻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누나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피고인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 씨, 당신은 누나만 죽인 게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누나를 기다리다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가족의 10년은 지옥이었어. 당신이 지하실에서 시원한 에어컨 아래 환자를 볼 때 우리 누나는 차가운 시멘트 벽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다고. 동생의 절규에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박 씨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뒤늦은 공포와 후회가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들 떨며 죽여주십시오.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는 말만을 반복했습니다. 검찰은 최종 구형에서 박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료인이 저지른 최악의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사회적 격리 이상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라는 검사의 말에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며 동의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만든 환각 속의 지수 씨가 매일 밤 찾아와 자신을 꾸짖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 벽은 지수 씨의 무덤이 아니라 저의 감옥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느낀 10년의 공포가 지수 씨가 겪은 찰나의 절망과 가족들이 견딘 10년의 슬픔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은 연일 박 씨의 과거 행적을 파헤쳤습니다.
그가 의대 시절부터 실력보다는 줄대기와 정치질에 능했다는 동창들의 증언, 병원 내 간호사들에게 행했던 갑질 등 그의 추악한 이면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요? 걔에게 의사라는 신성한 직업 뒤에 숨어 그토록 오랜 시간 괴물의 본성을 숨길 수 있었는지 경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계 내부의 자성 목소리로도 이어졌습니다. 의사 면허의 엄격한 관리와 의료인 윤리 교육의 강화, 그리고 병원 내 부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한편 법정 밖에서는 지수 씨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가 수첩에 남긴 그래도 사람을 믿고 싶다는 문구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꿈꿨던 정직한 병원, 환자가 중심인 병원의 가치를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교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신설했고, 그녀가 근무했던 병원 앞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져다 놓은 국화꽃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그녀의 고귀한 정신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사회를 변화시키는 미랄이 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일을 확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사형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한국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지만 국민들은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박 씨는 선고를 기다리는 구치소 안에서도 지수 씨의 환영에 시달리며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극도로 불안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내면에서 내려진 사형 선고를 집행 중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소름 끼치는 사실은 박 씨가 지수 씨를 살해한 후 그녀의 수첩을 일부 찢어내어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지수 씨의 글씨를 보며 그녀의 실력을 훔치고 싶어 했고 그녀처럼 인정받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기괴한 소유욕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파괴한 대상을 동경하면서도 증오했던 그의 분열된 심리는 범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심도 있게 분석되었습니다. 인간의 질투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변론이 끝나고 판결만이 남았습니다. 법정 밖의 차가운 바람은 10년 전 그날처럼 매서웠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는 뜨거운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의 가족들은 법원 계단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누나를, 딸을 진정으로 보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의 기다림, 10년의 침묵, 그리고 10년의 투쟁 끝에 마주할 정의의 목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단순히 박 씨 한 명에 대한 심판을 넘어 우리 사회에 숨겨진 또 다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법원 주변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콘크리트 벽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법의 이름으로 심판받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이미 생기를 잃은 채 바닥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전 긴 한숨을 내쉬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과 비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판결문은 박 씨가 저지른 살인 행위의 잔혹함뿐만 아니라 범행 후 10년 동안 유가족을 기만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파렴치한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씨가 주장해온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행 직후 시신을 매립하기 위해 치밀하게 공사를 계획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지수 씨의 명의로 이메일을 보내는 등 극도로 이성적이고 치밀한 은폐 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사로서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동료를 무참히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법정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재판장의 입술 끝을 주목했습니다. 마침내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주문이 떨어졌을 때 법정 여기저기서 탄식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형이 아닌 것에 대한 분노 섞인 외침도 있었지만 지수 씨의 남동생은 그저 누나의 사진을 가슴에 묻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살인범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자기반성과 시스템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내의 수직적인 권력 구조가 어떻게 범죄를 방조하고 은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의료진의 정신건강 체크와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김지수법이라 불리는 새로운 안전 규정들이 도입되면서 병원 내 폐쇄 구역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CCTV, 사각지대 해소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지수 씨의 죽음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안전의 토대가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씨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에도 여전히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좁은 독방 안에서도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며 비명을 질렀고, 매일 제공되는 식사를 거부하며 자신이 죽인 선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지수 씨를 살해한 그날의 지하실에 영원히 갇혀버린 셈이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박 씨의 사례를 통해 질투와 공포가 결합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악마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의학계의 수치이자 인간성 상실의 상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지수 씨가 마지막까지 근무했던 병원은 구간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극의 현장이었던 그 장소를 없애고 그 자리에 환자들과 의료진을 위한 작은 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원의 이름은 지수 씨의 이름을 따서 지수정원이라 명명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유품이었던 수첩에 적힌 마지막 문구인 "그래도 나는 사람을 믿고 싶다" 등 글귀가 새겨진 작은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곳은 어두운 범죄의 현장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쉬어가는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수 씨의 사건을 추적하던 기자들과 수사관들은 사건 종결 후에도 그녀가 남긴 삶의 흔적들을 정리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치료했던 수많은 환자가 그녀의 무덤을 찾아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그녀의 정직한 삶은 많은 젊은 의사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한 남자의 비겁한 공격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녀가 세상에 뿌린 선한 영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콘크리트보다 단단했고 시간의 흐름조차 이겨내고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2000년의 비극은 이제 기록으로 남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얼굴의 이웃이 혹은 존경받는 전문가가 언제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떠한 어둠도 진실의 빛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는 희망을 보여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수 씨는 이제 차가운 벽 속이 아닌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병원의 지하 복도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공포가 아닌 한 정의로운 의사를 향한 추모의 마음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희생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슬픈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지수 씨가 그토록 사랑했던 환자들과 동료들이 그녀의 진심을 영원히 간직하기를 기원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 씨의 삶은 창살 없는 감옥보다 더 참혹한 정신적 지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도 끊임없이 환각에 시달렸으며 벽을 만질 때마다 차가운 시멘트 냄새가 난다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그의 육체와 정신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10년 만에 차가운 벽을 벗어나 따뜻한 햇살 아래 안식에 든 김지수 박사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정의와 의사정신의 상징으로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믿고자 했던 그 숭고한 마음은 우리 사회가 잃어버렸던 인간성에 대한 소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질투와 공포라는 개인적인 감정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부조리를 묵인하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결합했을 때 어떤 괴물이 탄생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진실은 아무리 두꺼운 콘크리트로 덮으려 해도 결국에는 스스로 틈을 비집고 나와 세상의 빛을 마주하게 된다는 불변의 진리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귀여웠습니다. 10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김지수 박사의 이야기는 비록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감시하고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환자들이 있는 하늘나라에서 더 이상 고통 없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0년의 그 차가운 겨울 아침에 멈췄던 그녀의 시간이 이제야 비로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주변의 작은 부조리에 침묵하지 않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유능한 의사의 못다 핀 꿈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정직과 용기라는 꽃으로 다시 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년의 세월을 뚫고 드러난 이 충격적인 사건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미스터리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